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산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의 이론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기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랑은 기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께서는 책의 일부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다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이론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고 정리를 하면서 사랑의 이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민낯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의 모습,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또 사랑에 대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의 마음 산책 시작합니다. 사랑,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생명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원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났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며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의 인식,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분리에 대한 인식, 자연 및 사회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인식은 인간의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인간은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또한 외부 세계와 결합하지 않는 한 미쳐버릴 것이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 사물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다. 사실 저는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그 전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 책을 통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 존재를 알고 또 나를 둘러싼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분리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분리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구, 즉 사랑에 의해서 다시 결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분리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이 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하려는 인간의 깊은 심리 속에 이런 본체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사랑으로 잘 포장되어 있던 그런 사람의 알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의 원래의 모습은 이런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분리불안이라는 것이었죠.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결국 나 또한 하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런 분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생 최대의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인간은 동일한 문제, 곧 어떻게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취적 생명을 초월해서 합의를 찾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와의 일체를 경험을 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하나가 되어서 생활을 하죠. 그렇지만은 엄마와 아이가 결국에는 아이가 자라게 되고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또 다른 일체의 욕구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체의 욕구를 찾기 위해서 분리 상태를 벗어나려는 욕구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적 도취로 하빌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데는 일부는 해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분리감을 더욱더 줄 수 있으므로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다고 에리 프롬은 얘기합니다. 또한 종교나 정치에서도 이 분리불안을 없애려는 심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해한다면 남과 다르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 군중과 약간 떨어져 있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공포는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실제적 위험에 대한 공포로서 합리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서양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일치하도록 강요받는 정도 이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치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고 스스로의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견해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과 같은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인과의 의견 일치는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직은 어느 정도 개성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 있어서 이러한 욕구는 사소한 차이에 의해 만족된다. 곧 핸드백이나 스웨터에 새겨놓은 머리 글자, 은행 출납개원의 명찰, 공화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 등은 개인적 차이의 표현이 된다.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경우에 이것은 다르다 하는 슬로건을 떠들어대는 것은 차이를 추구하는 애처로운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가장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등의 개념 및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규격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과정은 인간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표준화를 평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 또한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뿌리 넓게 내리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지 못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되게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사회와 종교와의 합일도 우리가 분리불안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사용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 우리의 일과 일상적인 오락에서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획일화된 그런 행동 패턴들을 보여준다고 프롬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일치와 함께 현대 생활의 다른 요인, 곧 일상적인 노동과 일상적인 오락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평균화되고 노동력 또는 사무원이나 관리자의 관료적 힘의 일부가 된다. 그는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은 이 일을 관리하는 조직에 의해 지시된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들은 모두 조직의 전체적 구조에 의해 지시된 일을 지시된 속도로, 지시된 방식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조차도 지시받고 있다. 쾌활함, 믿음직함, 모든 사람과 마찰 없이 지내는 능력까지도. 오락도 그리 격렬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역시 상투적인 것이 된다. 책은 독서 클럽에 의해 선택되고 영화는 필름이나 극장 소유자에 의해 선택되고 광고 슬로건도 그들에게 지불을 받는다. 휴식 역시 일정하다. 곧 일요일의 드라이브, 텔레비전 연속물, 카드놀이, 사교 파티 등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은 일정하고 기성상품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투적 생활의 그물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은 인간이고 특이한 개인이며 희망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 무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단 한 번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된 자임을 잊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노동과 그 오락의 시간에서도 저희들이 분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표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쯤 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쓰러워질 지경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회 단체, 자기만의 소속된 어떤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되짚어 보면 정말 저희들이 인간 한 명 한 명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손에서 떨어져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등등 인생 일대기에서 누군가와 분리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그런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빌의 경험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활동이라고 프롬은 얘기합니다.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든 직공의 창조적 활동이든 어떤 종류의 창조적 작업이든 창조하는 자는 외부 세계를 나타내는 자료와 결합한다. 목공이 책상을 만들든 금세공인이 보석 조각에 가공을 하든 농부가 곡식을 기르든 화가가 그림을 그리든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서 일하는 자와 그 대상은 하나가 되고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세계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적인 일, 곧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내 작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만 해당된다. 현대 사무원의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는 끝없는 벨트 위에 놓여 있고 노동의 결합적 성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노동자는 기계 또는 관료 조직의 부속물이 된다. 그는 이미 그 자신이 아니며 따라서 일치를 넘어선 합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적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대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도취적 융합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일시적이다.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일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볼 수 있다. 결국 프롬은 그 완전한 대답, 분리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는 해결책, 누군가와 융합하는 것, 대인간적 결합,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존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의 사랑. 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숙한 형태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서 먼저 다루는 신중한 해답으로서의 사랑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숙한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미숙한 사랑의 형태라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임신한 어머니와 태아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 공서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로,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수동적 형태죠. 그 사랑은 복종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이고 어머니는 태아의 세계가 되는 형태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세계이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전부가 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랑하다 보면 자신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일부가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지금 프롬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는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잃어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만이 자신의 세계가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미숙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공서적 융합의 능동적인 형태로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지배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고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또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을 완전히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 사람 또는 복종하는 사람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든 지배하는 사람이든 한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하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공서적 하벨과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하벨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렇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저는 이 사랑의 이론 부분에서 사랑의 근본적인 욕구, 왜 인간들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다들 그렇게 안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애쓰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와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욕구에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민낯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은 안쓰러운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구나 인간은 좀 안쓰럽잖아요.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욕구. 그것이 사랑의 민낯. 그런 민낯이라고 프롬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민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프롬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리 불안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누군가와 융합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에서 비롯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 공감 가셨던 것 아니면은 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